자, 요번에 이제 서양 여러 나라 수교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조선이 개항하자 미국도 조선과 이제 통상적을 체결하려고 했다. 네, 청나라도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조선의 미국 수교를 적극 권하였다. 그리고 이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길이 총회 외교관을 쓴 조선 책략을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조선이 총 중국과 일본, 미국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친중국, 결본, 연미국 이런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러시아 견제, 그 다음에 또 조선 침략 등등.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조선 정부가 내에서 미국과의 수교 필요성 이런 것도 영향이 형성됐고, 그래서 이제 이에 조선은 서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미국과 이제 뭐냐면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조미수 통상 조약이 있는데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 번씩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자, 조미수 통상 조약은 앞에 이제 뒤로 해가지고 맺어준 조약 중에 그나마 이제 평등한 조약이죠.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한 요소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평등한 요소는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 평등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세 부과 조약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은 무관세였는데 요 관세를 부과했어. 근데 주약은 요때 관세도 협정 관세요. 협정 관세. 그래서 관세를 부과했다는 측면에서 자주적이지만 또 협정 관세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은 좀 약간 자주적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지만 또 거중 조정이라는 건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영사재판권이나 체해국 대우에 포함한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이후 조선은 이제 청해 주제로 영국, 독일, 그다음 프랑스, 어, 러시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요 당시 이제 그 천주교 포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다른 그 나라보다는 좀 약간 늦었거든요. 예. 그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포고 문제도 좀 약간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교를 허용한다는 이제 조처로 해서 이제 뭐냐면 결국엔 프랑스하고도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좀 보면요. 그래서 여기 맺은 연도가 쭉 있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음, 아이고 잠깐 맺은 연도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찾으니까 없네. 네. 자, 그래서 이들과 맺은 조약 역시 모두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보충을 좀 해보자면 여기 자, 거중조정, 조미수 통상조정에 거중조정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용장이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제3국이 이제 분쟁 당사국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하고 거중조정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수동맹으로 이제 해결됐고, 미국은 이 우호적인 외교적인 어떤 표현이다. 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한테 하일 의사조약 맺고, 근데 도와달라니까 미국이 이런 입장을 했던 거죠. 우리는 공수동맹 차원에서 이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체육 대우를 인정받았어요. 일본도 그 강화도 조약에서 체육 대우를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체육 대우를 인정받으려 했던 거죠. 1883년에 조미 조일수호 통산 조약의 어떤 개정 내용이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 맺을 때 없었던 이 간세자 주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간세가 있죠. 그래서 협정 간세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 간세자 주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협정 간세 자체가 이 불평등하고 간세자 주권을 또 부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흉년에 따른 미국 수출 금지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없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약을 맺을 때 그 당시 무슨 만민공법,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하겠다. 강화도 조약이나 조민수 통상 조약의 만국공법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 이제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 또 여기 밑에 시민한국사 읽으면서 이제 좀 해볼게요. 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음, 32페이지 펴보세요. 32페이지. 자, 1882년 11월에 조선 정부는 영성사 김윤신을 텐진으로 파견했다. 그래서 김윤신은 청해 부양 대신 니용장에게 조선의 관세자율법 및 주요 수입품의 관세율을 10% 명시한 조약 초안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대미 수교를 위한 청정부의 중재를 요청하고 조약 체결 조습을 참여하고자 했으나 니용장이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게 수교를 하는데 청나가 중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청나가 왜 중재해줬냐? 일단은 일본을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동번, 동쪽의 제후국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뚫리면 뭐냐면 국가 공격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종주권,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중재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용장이 참석을 거부했어. 이게 좀 웃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하냐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회담을 해야 되는데, 쿠전을 했는데, 강사군 우크라이나 배제한 채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만 이제 와가지고 사우디에서 이제 회담하는 그런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초안 작성할 때 누가 했냐면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그 당시 니웅장하고 그 다음에 슈페트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교섭을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건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니웅장은 그 당시 조약 1조에 청원 속 조선은 청의 속박이다. 문구를 삽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슈페르트가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이용장 김윤식의 속방 조회문을 뭐냐면 미국 정부에 통제할 걸 요구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청은 그 당시 이제 속방 조회문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의 청의 속방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요거는 뭐냐면 속방조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일 때는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이걸 명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조선이 중국의 이제 속방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안 된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고 조선은 만국공포에 따라서 뭐냐면 독립국이고 그다음 평등한 국가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하도 이제 슈페트가 반대하니까 그다음에 타협을 본 거야. 어떤 식으로 타협을 보냐면 그 당시 너 김윤신에게 속방 조회문을 이제 미국 정부의 통제다. 이 속방 조회문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이제 기록은 안 하지만 비공식적인 문서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선은 그 청나라의 속방국이라고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속방 조가는 안 됐죠. 일단은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미국 정부에 통제하는 것으로 해결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방조간의 사비를 둘러싸고 청나라 미국과의 대립, 속방조간. 음. 그래서 이제 교미의 속방조간은 뭐냐면 더 주지 않았고, 요거는 그 당시 이제 1882년 5월 20일 날, 그 당시 조미조약을 이제 체결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뭐냐면 그 조선 국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별도의 우리가 이제 이런 속방이라는 조회문을 보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속방조간하고 속방조회 관련된 내용인데 좀 약간 달라요. 속방조간은 조약에 명시돼 있는 거고 속방조회는 비공식적인 어떤 문서나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2년 5월 슐페트와 청의 마쟁충이 제물포에 도착하자 조선 정부는 정권 대신 신영가, 부대신 김웅직이 제물포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이미 초안은 우리를 배제한 채 이제 이홍장이나 그냥 슈페트가 결정했고
근데 명색이 이제 뭐냐면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미국과의 조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나라 특징에서 맺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상 제물포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매집풀이 있었고 제물포 이동해갖고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과 미국은 1822년 5월 20일 날 14개 구성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자, 그래서 이 조미조약의 1조에서는 조선이 외세에 침략했을 때 미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거중 조정이 삽입됐다. 이거는 이제 이용장의 적극적인 이제 요청으로 이제 집어넣은 거야, 이거는요. 근데 이 거중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조미수 통상조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나라가 그 뭐냐면 맺어진 중재해준 모든 조약에도 이 거중조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미수 통상조약 거중조정이 왜 중요하냐면 요게 거중조정에다가 필의라는 말을 썼어. 필의. 그래서 약간의 구속력을 이제 뭐냐면 집어넣었다. 그래서 필의 거중조정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나라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 이제 이걸 뭐 구속력 있게 이제 삽입했다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일본의 침입에 맞서서 일본과 러시아의 침입에 맞서서 동쪽에 있는 동번 조선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이제 이용장의 어떤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동쪽이 보호돼야지 청나라의 침입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 완충지대로서요. 자, 그래서 미국은 치해복권과 체육대우 권리를 확보했다. 근데 5조에서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보장했으며 수익 관세율을 이제 10%, 30% 이하로 규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은 서구 열강부터 협정관세 5%와 수익 관세를 강요했던 청가 일본의 조약과 달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뭐냐면 그 수익 관세율 받은 거예요. 협정 관세율이죠. 정해놓고 이제 한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좀 약간 상대적이냐면 다른 데는 이렇게 딱 명시돼 있죠. 근데 여기는 10% 이하, 30% 이하 해서 요 한도 내에서 1%, 9%, 10%, 그다음에 여기 이제 1%, 30% 한도 내에서 0% 되죠. 나름대로 조선에게 자율권을 준 거죠. 요 한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물론 이 협상관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이게 뭐냐면 관세자주권을 침해한 거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볼 때 딱 정해져 갖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자. 그렇지만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폭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간세자 주권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게다가 조미조약은 청가 일본에서 서양인들 참여를 보장했던 개항장 간의 무역을 금지했다. 야,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청가 일본에서 서양인들 참여를 보장했던 개항장 간의 무역을 금지했다는 것도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부산이나 인천, 뭐 인천에서 원산 이런 이제 무역을 금지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청에서 서양 상인들에 부여했던 내지 통상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 조총 산민수용 무역장들이 그 앞에 맺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지 통상권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나름대로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건데 자 그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의 이제 대아시아 정책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다른 나라,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아시아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와 좀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맺어서 이런 거를 좀 핸드캣을 이제 뭐냐 뒤늦게 든 후발주자국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을 좀 극복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 관세 조약을 집어넣고 관세권을 이제 부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도 뭐 아평 금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집어넣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관세 자율권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내지 통상도 허용하지 않았고, 개항장 간의 무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배열을 내줬던 거죠. 그래서 호감을 사가지고 쉽게 이제 뭐냐, 다른 그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쉽게 조선의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국이었던 이제 그 미국 입장일 때는 이들 나라와 좀 약간 우호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후발주자라는 핸드캡을 이제 뭐냐면 커버해서 쉽게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본, 미국이 뭐 자상한 국가라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건 아니고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이렇게
쉽게 이제 뭐냐면 미국하고 수교를 했던 것은 조선 책략을 맺을 당시에 그 조선 책략 유포될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 책략이 이제 맺을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조선 책략 맺을 당시에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올 당시에 일본에서 이런 친미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일본은 간세도 허용한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보다 간대하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의 미국 생각하면 안 돼. 상당히 간대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소문을 듣고, 이건 이제 미국하고 이제 뭐냐면, 통상조약을 맺어도 괜찮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어요. 그분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책략 부분에 있거든요. 자, 하여튼 조선 통상과 관련해서 청과 일본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미 조약 체결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과 독일은 청정부에 조선과 조약 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고 영국과 독일은 이제 조미 조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 당시 조약을 체결했고 이용장의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선은 영국과 독일과 차례대로 이제 뭐냐면 조약을 이제 뭐냐면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두 번 거쳐서 이제 했기 때문에 1차 이렇게 조독 조약 이렇게 있는데 조용 조약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간행 이적의 거리가 100리 정도 이렇게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내용이 이제 또 뭐냐면 뭐가 있냐면 내지 통상권을 뭐냐면 인정해 줬어요. 내지 통상. 그래서 앞에 조총산민 수용 모육 장정에는 내지 통상권을 이제 예외로 인정해 줬죠. 거기에는 구매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구매와 판매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산민수용 무역장정 있죠. 여기에서는 그 구매만 명시해 놨어요. 구매만 상품을 구매만 명시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 가서 구매만 하겠어요? 당연히 판매도 해야 되는데 판매 금지는 없어. 그냥 구매만 명시해 놨어. 판매 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판매도 돼요. 근데 이제 요 판매 그를 명시해 놓은 것은 내지 조용 통상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내지 통상권 이용하는 이제 인정하는 조약 두 가지라면 산민수용 목장정하고 조용 통상조약을 드는데 산민수용 목장정은 뭐냐면 구매를 명시했고 판매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거고 요건 조용 통상조약은 판매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명문화시켰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왜 고종은 미국, 프랑스와 같은 서양이 아닌 일본과 개항을 결정했을까? 자, 당시 조선의 유생들은 기독교도 유교적 사회질서의 무너짐을 방비하기 위해서 서양의 하치하는 걸 극렬히 반대했는데 반면 일본은 오랜 기간 교린 관계, 에도 막부 때부터 쭉 했잖아요. 무르마치 막부 때부터 관계를 맺어 통상을 크게 부정적이지 않았다. 예전 관계를 복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도미수 통상 조약이 있습니다. 자, 타국이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한이 있을 때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 잘 조치하며 두톤 우위된다. 이걸 거중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중 조정으로 조약 당상 국가가 다른 국가 사이의 분쟁이 생기는 걸 중지한다는 내용인데 이용장이 집어넣은 거예요. 동번으로서 이제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어넣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미국하고 있는 거는 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력을 좀 부여했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전은 이거는 뭐 영사재판권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뭐 이게 있었고 잘 안 보이네요. 예, 이거는 이제 요쪽 내용은 입출항 관련된 건데 이거는 협정간세인데 간세는 이제 폭을 이제 정해주면서 좀 자주권을 줬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계약 정책 추진은 이제 좀 이따 보고 다른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통상 계약론의 등장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다른 책하고 좀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읽어보고요.
고종의 친정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의 일본 국왕을 상상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외교 문서를 보내며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요 요구했다. 게다가 조선은 외교 문서의 내용과 형식 이의를 제기하면서 접수를 거부했죠. 예, 서계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에 일본 내에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한 전환론이 이제 거세게 이루어졌고 19세기 후반 대의적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일본이 서구 여강이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은 물론이고 만주와 중국을 정복해야 는 주장이 나타났고 자 이런 주장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조선과 국교 수입을 교섭이 난항을 걷는 과정에서 무력 강경책을 조선을 상대한다는 전환론이 나왔다. 대표적인 전환론자는 이제 쌀고 닭가모리 같은 사람이고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전환을 반대하는 집권파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 실패했죠. 자, 이거는 일본사 할 때 이제 다시 좀 얘기를 하고요. 자, 한편 조선에서는 그 당시 이제 1873년 체리케 상소로 흥성대원을 물려나고 고종이 직접 그 정치에 나섰다. 자, 이무력 박규수 등 통상 개헌론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여 그 당시 이제 부국강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고종은 정부 관료들의 의견 가운데 일본과의 당면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얘기죠. 자, 그 옆에 이제 뭐 일본의 대평창 및 전황로 있는데 뭐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박 교수의 이제 통상계획론 있죠. 네, 요거 박 교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박지원의 손자죠. 그래갖고 이제 북학파 신학자 사상을 개선한 박 교수는 서양에 발달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통상계획론을 주장했던 거요. 그다음에 후에 이제 그의 밑에 이제 중심으로 김옥균 같은 개화파와 개화 사상과 연결된다. 이건 나중에 개화파 관련된 내용을 들 때 좀 얘기 해보고요. 박 교수의 통상계획론 관련된 내용인데 외교문서를 받지 않아 그들에게 빈민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거는 서계 사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운요 사건과 이제 강화도 지역 체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조선의 대외 정책의 변화 가 나타난 조짐을 보이자 일본은 운요 사건을 일으켰다. 자, 이 사건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했고 조선은 일본의 강경한 요구와 통상 개헌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조약에서는 일본은 부산 외 두 개 항구를 요구했고 자, 일본 영사재판권과 해양 측량권을 허용하는 등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자, 이어 조일수 조교 부국과 조일무역 규칙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개항전에서 일본의 거주지가 설정되고 일본 화폐 사용이 허용됐으며 그다음에 어, 곡물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역이 가능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조일무역 규칙에 이제 무관세 무역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된 각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관세 무역이 이제 가능했던 거고 개항은 만민공법 요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이 만국공법 참 만민공법이면 만민공법 하는데 만민공법이라든지 만국공법은 다 동일한 말이에요. 예. 자,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에 의해 자유로운 통상, 거주, 통행이 가능한 공간과 그다음에 그 당시 외교 공간을 추진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개항의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긍정적 평가고 근데 일본이 조선을 강제적으로 침탈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에 이제 운용 사건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미국한테 배웠던 거를 그대로 나쁜 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써먹은 거죠. 포함외교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거유지, 조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유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조개라고 해요. 조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이 개항하자 서구 열강은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보였다. 이미 무력으로 개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미국은 조선과의 수교를 다시 추진했고, 이에 청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자 조선과 미국의 조약 체결을 주선했다. 한편 일본에 러시아 수신사를 파견된 김웅직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귀국했고,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조선에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자, 조미수 통상 조약은 조선이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으로 의미죠.
거중조정과 간세조약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미국의 연사재판권이나 체국대우 등 인정 불평등 조약이 있다. 이후 조선은 이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간에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좀 약간 특징적인 거는 프랑스는 아까쯤에 이제 좀 조약 체결이 늦었던 이유가 그 당시 이제 그 천주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청나의 유교를 받아들여서 한번 이제 허용했더니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늦은 독자적인 수교를 한 나라가 있어요. 독자에서 여기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는 그 당시 남하 정책을 했기 때문에 청나일제 올 때는 견제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재를 안 해주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러시아는 독자적인 수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다음은 예, 그할 때 조노 조약을 맺을 때 그 당시 이제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멜렌드로프야. 그 멜렌드로프가 청나라 이제 자문을 왔던 사람인데 좀 약간 이상해. 이 사람은 청나라 국익보다는 좀 약간 이제 반하는 행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쫓겨났긴 했는데, 자, 하여튼 러시아가 이제 독자적인 수비를 했고 독일도 독자적인 수비를 했어요.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의 조선은 잠깐만요. 이게 안 되네. 네. 자, 이로써 조선은 만국공법에 기초한 근대적 조약 체계로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미통상 조약에 이제 큰 기여했던 게 뭐냐면 조선 책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 책략을 수신사에서 갈 때 김홍직이 항주샤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이제 적어가지고 그 책을 만드는 게 조선 책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조선의 어떤 외교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과 친하며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연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그 당시 일본 주재청의 외교관 항주현이 아, 그 당시 조선의 단면한 외교 방책을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2차 수신사에 갔던 김홍익이 그 당시 항주영을 만나서 얘기했던 것을 항주영이 친절하게 필담 내용을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고 조선이 일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당시 미국에 대한 이제 여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주영은 조선이 러시아를 저지하는 책략으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할 자금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이 조선과 오랜 친선 관계였고 일본은 조선과 통교하는 가까운 나라이며 미국은 멀리 떨어지지만 남의 나라 정사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이므로 그 경제적 목적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국을 이제 아름다운 국가라고 적어놓은 건지 영국 사람들,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았어,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 경제적 목적으로 들어온다. 지금하고 반미분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임으로 우방으로 두면 하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너네 일본하고 교육할 때 간세 없지. 근데 일본은 미국과의 교육할 때 간세 있다. 미국이 오히려 그래서 간세 줬다. 간세권을 일본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미국하고 이제 무역할 때 조약을 맺을 때 간세권 미국이 줄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해서 이제 조선 책략을 이제 가지고 올 때, 그 당시 이제 고종한테 바칠 때 간세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은 간세를 부해주다. 간세권을 주다. 뭐 이런 내용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뒤에 넘어가면 조선이 체결된 불평등 조약 내용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들 보면 뭐 그 강화도 조약이 있고 조미수 통상 조약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다음에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뭐 만화 그리기 있는데 여기 있고 계약 정책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어떤 교과서야 갑자기 천재교과서. 천재교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야세약 형성을 좀 이따 읽어보고요. 조선의 문호개방 전환론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서계사건 관련된 있죠. 조선의 문서가 예전과 다르다. 그래갖고 이제 요 서계사건의 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68년에 메이지 정부는 청왕 정권의 성립과 새로운 외교관계 구축, 만국공법에 강한 이제
그런 평등한 게 사대 교린이 아니라 그래서 알리는 서계를 스시마 변을 통해서 조선을 보냈다. 그러나 서계에서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상실, 봉칙 등을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를 담고 있어. 여기 보면 좀 볼 게 뭐냐면 서계를 스시마 변을 통해서 조선을 보낸 게 직접 보냈어요. 예, 직접 보냈다는 거. 예, 근데 여기는 좀 잘못 적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조선이 내어준 도장도 찍혀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서계 접수를 거부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요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문호 개방을 강요했다. 아,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876년 일본 정부는 부다 기요타카를 정권 대신으로 임명하고 6척의 함대와 800명의 병사들을 형성하여 그 조선의 강화도를 파견했다. 부다는 조선 측에 운요 포격의 책임을 전적으로 조선에 돌리고 이를 빌며 근대 조약을 강요했고요. 그 당시 논의교육에서 강화도 조약을 맺기로 이제 했죠. 갔더니 연무다에서 맺었는데 거기 뭐 총을 그냥 겐트 기관총을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위협 가지고 있고 이제 주변에 이제 호위하고 있고 반협박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렇게 강화도 지역을 맺게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넘어가서 이 강화도 조약 체결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의 자주권을 한 것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청의 개입을 방지하고 조선의 자국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 거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의 의미가 이제 불평도 조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조일수 조교부과 조일무역 규칙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있었고 요거는 이제 만국공법의 정통적인 조공채권 질서에서 벗어나 만국공법에 기반한 조약체제로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 예. 자, 그리고 만국공법에 대한 설명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조일수 조교구독과 조일물 규칙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일수 조교구독에는 일본인이 개항장 10리 이내로 지역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보장받았으며 개항장에서 일본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조일물 규칙은 을 통해 일본 상인은 조선의 미국 무역을 보장받았으며 조선의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간주했다. 예. 요거는 이제 요 조약이 아니라 각서와 관련된 구속 각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항저의 조선 측량 내용, 그리고 이제 서구 열강의 이제 뭐냐면 불평등 조약 내용인데,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직이 미국과 연합하여 내용을 담는 조선 책략을 입수해서 정부에 제출했다. 자, 청도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해서 조선의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결국엔 조미수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미수 통상 조약 결과 미국 공사가 조선에 부임해오니까 되게 이제 조선은 기뻐했죠.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공사가 오지 않고 저도 대리공사가 왔거든요. 참고로 공사 대사라는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 대신에 대사를 많이 쓰잖아요. 네. 대사는 이제 한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파견 국가에 이제 그 가서 그 뭐냐 외교적 교섭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공사도 비슷한 거야. 예. 근데 이제 대사는 좀 주요국에 파견한 걸 대사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주요도가 떨어진 그 국가에 파견은 공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약간 외교적인 어떤 차별 있잖아요. 상대국도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공사를 대사로 이제 겨우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사가 이제 대사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 미국 공사가 이제 대리 공사가 이제 공사로 오니까 조선은 이에 반갑다고 해서 감내도 보빙사를 파견하죠. 보빙사. 이 보빙사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관세조약이나 거중조정조약도 있지만 체육대우나 영사재판권이 있다. 특히 체육대우가 이제 최초로 미국한테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개항을 볼게요. 자, 조선은 강화도 조약과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근대적인 어떤 조약 체계를 편입했는데 이때 근대적 조약 체계 국제법인데 이걸 이제 만국공법이라고 하죠. 이 만국공법은 국제법을 이제 서양 국제법을 해리 힐튼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국공법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만국공법 관련된 내용은
그 15년 개정에 동아시아사가 있어요.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국공법을 한중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조공채권 관계였는데 여기 만국공법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평등한 형식적인 평등한 관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고. 자, 자료위의 조공채권 관계는 중국 중시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나타낸 때 방면에 자료위의 만국공법은 주권국 간의 상호 대등한 국제질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미수 통상조약도 이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한 거고 여기 일가는 거중조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다음 일체균점을 승인한다. 요건 뭘까요? 이건 체육대우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체육대우. 일체균점을 이제 뭐냐 관련된 용어가 그 전에 조미수 통상 조약 전에 산미수용 무역 장전이 있어요. 그 전문에 보면 일체균점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체육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맺어진 거는 다른 나라 공유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실제 공유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걸 이제 만국공법에 어긋낸 내용을 관련돼서 이제 체육대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체육대우가 일방적이에요. 이걸 좀 설명해야 되네. 편무적이라고 해요. 편무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쌍방적. 미국도 이제 뭐 체육대우 있고 오지도 체육대우 있으면 이건 불평등한 게 아니죠. 근데 왜 이게 불평등하냐? 이거는 편무적이기 때문에 한쪽이만 있고 한쪽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편무적 요소 때문에 뭐냐면 이게 이제 불평등한 거고 이게 만국공법에 위배되는 만국공법 주권국가의 대등한 국제질서를 하기 때문에 요구했다면 이 체육대우도 상호적이어야 되잖아. 근데 편무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되는데 이거 잘 문제를 잘 만들었네. 자료 2번에 나타난 국제질서 근거로 만국공법이죠. 자료 3번의 조항 가운데 한 가지 비판해 보시오. 자 조미수 통상조약의 제14가는 체육대우 규정하고 있다. 체육대우는 미국에만 적용된 조항으로 불평등의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이는 상호 대등한 국제관계를 규정한 만국공법에 어긋난 내용이다. 그래서 편무적이다. 쌍방울적으로 정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보면 그런 행동이 있어 지금 심으로 까라고 막 하죠 지금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런데 예전에 미국은 두 개를 주면 두 개를 뺏으려고 하면 두 개를 얻어가려면 우리한테 한 개는 줬고 말만 잘하면 한 개 더 줄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그냥 달래 그냥 달래 두 개를 다 가져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트럼프의 그 행동을 보고 부한말 관련된 문제나 뭐 하여튼 이렇게 미국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뭐, 하여튼 뭐 그 제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당 교과서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왜 일본과 싸우지 않고 개항했을까? 자, 일단은 외교 문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전환론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전환론은 왜 이게 좀 그러잖아. 왜 전환론일까요? 이거는, 이게 조선을 치니까 정확한 전조론이겠죠. 근데 이제 고대 일본 신공화국에 사만 정복했던 전설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 전환론이다. 그래서 일본은, 요거는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서해 사건은 이제 전환론은 이제 일어났지만 그게 안 되니까 대신에 일본은 좀 한 단계 낮게 미국이 자신의 개항을 마시고 조선을 그대로 정했다. 그러니까 치진 못하도 개항을 하자 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운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5년에 일본 군함 운요가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초량예관을 공격했다 그래요. 얼마 뒤에 강화도 영종도를 불법 침입했다.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조선에서도 일본 개항 요구를 거부하자는 여론이 우선했지만 고종과 집권 세력은 대화를 선택했고 당장 군사적인 어떤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정부 내에 통상 계약을 요구하는 우호적인 박규수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컸던 것도 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뭐냐면 체결했고요. 거기 이제 명치 태평기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기록 그림 같은 거 있죠. 아직까지는 뭐 사진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그림으로 많이 그 당시 이제 상황을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 신문에 많이 실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좀 보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래서 이제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고, 조선은 만국 공포의 바탕으로 일본의 새로운 관계를 맺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열무당에 그 당시 이제 그 최신식 기관총을 이제 뭐냐면 배치시켰죠.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거야. 요게 이제 무슨 기관총이냐면 좀 약간 이제 밀떡분들은 아시겠지만 겐트리 기관총이죠. 겐트리. 남북전쟁 때 만든 최초의 기관총이야. 그래서 요 소총을 여러 종을 이렇게 다발로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쏘는 게 겐트리 기관총이죠. 겐트리. 요게 좀 더 발전된 것이 뭐냐면 백신 기관총이죠. 순행식으로 이렇게 하는 1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건데 요 겐트리 기관총이나 이런 기관총, 백신 기관총이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널리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를 이제 공격했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제 쉽게 정복했을 때 내륙까지 쉽게 정복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뭐, 이제, 그, 말라리아를 이제 퇴치시킬 수 있는, 이제, 키네드인가? 그런 약도 있지만, 이 겐트 기관총 같은, 맥신 기관총이 상당히 좋은. 왜냐, 아프리카 국가들도 소총 갖고 있었거든. 교육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겐트 기관총은 못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총은 진짜 제국주의 상징주의 대표적인 거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때 이제 뭐 이건 그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관세 규정에 명시하지 않았다. 무관세 무역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있었고. 자, 여기 1번은 강화도 조약에서 무엇을 누렸을까? 해서 대화 형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쭉 해서 넘어가서 개와 관련된 내용인데 개와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서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21번이에요. 자, 고종과 정부 관료는 수신사 김웅징을 가져온 조선책략을 읽고 미국의 수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영성사 김유신을 통해서 수교 문제를 이제 청과 협의했는데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시민한국사 얘기할 때그 김윤신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그때 영성사에 갔을 때 그때 또 뭘 체결했냐면 조미수 통상 조약을 이제 체결했고 그래서 우리 측의 그 조약 내용 위견서를 이용장이 이제한테 줬는데 이용장은 우리 측 되지 않지 슈베트하고 자기끼리 이제 해가지고 툭탁툭 해가고 제목표에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조미수 통상을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을 때 이제 미국은 성조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국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었던 것이 태극기였다는 설도 있어요. 예. 이때 최초 태극기라는 설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수신사 갔을 때 뭐 3차 수신사인가? 그때 뭐 태극기 가져갔다는 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거중조정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약 체결 후에 미국 공사가 한성에 부임해오자 조선은 답례로 보빈사절단을 이제 파견했다. 예. 보빈사절단은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근데 이제 이로써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지만 청과 여전히 사대 관계를 유지한 이중적인 사항을 뭐냐면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하고는 종속적이지만 그다음에 다른 나라하고는 평등한 만국공포의 이런 사항이었다. 이걸 이중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유길주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절체제론이라고 했어요. 양절체제론.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을 볼 때 청나라 우위죠. 근데 청나라하고 다른 나라는 음, 다른 나라 서양 국가는 평등하죠. 만국 군부에 따라서. 근데 또 조선은 서양하고는 또 평등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주요 조공 체계야 그다음에 이렇게 만국 군부의 평등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이걸 보통 육일준이 양절 체제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계약파. 자, 여기 이제 계약파가 형성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걸 이제 보면, 계약파가 이제 그 기원이 됐던 사람이 북학파죠, 북학파. 예. 그래서 북학파부터 이제 볼 수 있는데,
북한판 여론문화시 백제가 박지원, 박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 계약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통상 계약 사상이 등장했는데 뭐 여기에는 1860년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년대.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 그세 사람이 이제 계아파 3대 비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경석이 이제 역관 출신이고 유은기가 의관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경석이 자주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그 계하 서적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 이제 오경석이 북경에서 뭘 가지고 왔냐면 회국도지, 그다음에 연안지락 이런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 친구였던 유은기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이들 개합화 이제 뭐냐면 끌어들이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박규수가 여기에 합류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요 오경석이 가지고 온 해국도지와 연안지락을 유은기에 건너줬던 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해국도지를 유은기가 이제 받아서 이제 받았던 내용.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해국도지 연안지락을 유은기에 건너준 내용들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오경석, 유은기는 중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양반 관료들에게 접근하기 좀 힘들어. 그 당시에는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마다 양반 사대부 자제하고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규수죠. 박규수. 자, 이 박 교수는 그 당시 이제 오경석 유흥기에 합류해서 이제 개학파가 이제 대안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단은 양반 교수들 이런 사람들 이제 자기 사막방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개화사상을 역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래퍼가 형성한 다음에 뭐냐면 이제 누굴 소개시켜 주냐면 그 당시 박 교수와 유흥기를 소개시켜서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박교수 사업방에 모여가지고 신사상을 이제 학습한 양반자들을 보면 김옥균이나 박용호나 홍역식, 서강복, 유길중 등등 이런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 세력을 이제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있다가 이게 1870년대 여기가 근데 1880년대 임오군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뭐 급진개혁파, 공공개혁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이건 다시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계합파 형성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때 중반 조선에서는 북학파의 이제 문제의식을 개선한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가 등이 중시되어 통상개혁론을 주장했다. 이 사람 이름들 외워두셔야겠죠? 자, 통상개혁론자는 그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구국강병을 이루고자 주장했다. 그래서 통상 개혁론자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용호, 김윤신 등은 개항 이외에 정부의 각종 개화 정책을 주도하면서 개화파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학자 박지원의 손자 박 교수는 청에 사신을 갔다가 양구운동을 목격한 후에 통상 개헌을 주장했고 오경석은 박 교수가 청에 갈 때 역관으로 수행됐다. 그래서 유흥기는 의관으로 박 교수 오경석가 죽은 후 젊은 개혁파를 지도하면서 대기정성을 보냈다. 유흥기 좀 유대치라고 하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름 쓰라는 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그 중국 스타,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해국도리 관련된 내용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개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 조선 정부는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을 이제 뭐냐면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이 수신사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파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 중요한 건 1차, 2차 수신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1차 수신사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는 구분 안 해놨지만 여기에 1차 수신사를 얘기한 것 같다. 1876년에 파견한 건데, 자, 이거는 일본 측이 사신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주는 외교자인데,
이건 받을 수 있잖아요. 받기 위한, 배우기 위해서 이제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측이 왜 이걸 이제 그 파견을 요청했냐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이렇게 잘 나갔다. 그러니까 너네들 알아서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기수를 수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장관 외교사절단이 일본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뭐냐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방문도 했죠. 그래서 해군성, 육군성, 공구성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전선, 철도, 군함, 대포 제조 뭐 등등 다 시찰하고 왔어. 그리고 원래 일정이 없었던 청왕도 접근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계 연회도 초대해갖고 이제 한양 파티를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서 올렸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뭐냐면 일동 기후예요. 일동 기후. 일동 기후를 올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문물 같은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런데 그때 이제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을 설치한 뒤에 이제 그 일동기후 같은 이제 보고서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일본의 국왕은 전적으로 통상이 있다. 우리 통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2차 수신사는 좀 약간 경우가 달랐어요. 1차 수신사는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건데 2차 수신사는 우리가 원해서 간 거야. 일본 측이 별로 원하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이 현안 문제 해결 때문에 간 거야. 그때 이제 현안 문제가 뭐냐면 강화도 조약이나 그 부속 조약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요때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무제한 유출을 좀 방지해주고 관세도 좀 해주고 원산과 인천 개항 요구도 좀 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유출 방지를 좀 하고 그다음에 관세도 우리가 이제 좀 얻어달라고 하고 또 이제 두 개 항구를 아직까지 그 당시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원산, 인천 이런 것들 문제점, 개항 실무적인 그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수신사는 개항의 반대 여론으로 1880년에 들어서 파견될 수 있었다. 이게 80년에 파견됐는데, 자, 김홍지월 대표단 2차 수신사는 일본의 근대사, 조선에 둘러싼 열강대 정세를 파악하고 귀국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측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일본 측이 1차 수신사만큼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또 왜냐면 원산 인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이 요구했던 거고 미국의 유출 방지는 뭐 일본이 당연히 안 해. 관세도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질질 끌었어 회담을. 하다 보니까 김홍직이 이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디 갔냐면 주일 청국 공사관에 항주연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항주연이 돌아갈 때 조선 책략이라는 것을 이제 그 필담한 내용을 조선 책략에 이런 거 이제 책으로 만들어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때 이제 김홍직이 와갖고 쓴 일기가 수신사 일기가 있어요. 수신사 일기. 그래서 이제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회담 이후에 인천은 앞에서 얘기한 1880년대에 개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은 1883년에 개항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이제 뭐 사간에 있는 부산 위에 두 개 항구 개항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조선 정부는 개항 업무를 총괄 기구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통리기무함에 12사라는 부속 관청을 뒀죠. 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잠깐 이제 좀 이거 또 볼게요. 이건 몇 페이지야? 68페이지죠. 자, 여기 보면 12사가 있어요. 12사. 그래서 요 12사는 이제 통리기무함은 이 통리기무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총리기무함을 본따가 있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했는데 여기 12사 보면 사대사, 교린사, 군무사, 병전사 등등 있는데 요게 이제 사대사, 교린사가 따로 이제 분리했던 것은 종전에 이제 사대 교린의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1182년에서 대청 인식이 전환되면서 만국공포 입각해서 이것을 통합해갖고 동문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발기군을 이제 뒀죠. 그래서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외별기라고 붙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일본인 후리모토를 초빙해서 그다음 군사훈련을 시켰고 별기군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고 또 교종변대라고 또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자, 그래서 정보 총명한 관리 자재 100여 명을 뽑아서 사관생도단 이름으로 기회를 학습시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양반 출신이에요. 양반 출신들. 일반 군인들하고 출신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별기군 부대가 있었는데 이모군한테 폐지됐다고 해요. 여기는. 예. 자, 그래서 구식군인은 오군영에서 이용으로 이제 뭐냐 축소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별기를 떠고 오군영을 이제 이용으로 이제 축소했는데 무이영하고 장호영을 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식부대하고 이제 구식군대 간의 어떤 그 대립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이모군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면요. 자, 또한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이제 파견하여 일본의 계야사항을 이제 상세히 이제 자세 조사하게 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계야시찰단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그러니까 조사시찰단은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조는 조선의 선비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이제 그로 구성된 이제 사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신사유단단, 그 다음에 일본 국정조사단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갖고 그다음에 행정 군사개혁 같은 이제 정보를 수입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목적으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조사시찰단이 파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영남 조선 책략이 많이 유포돼가지고 위정척사 운동이 격화됐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파견한다고 공식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됐어? 말이 많겠죠. 그래서 몰래 파견했어. 몰래.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파견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정부기관과 산업 같은 걸 시찰하고 도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 당시 이제 국왕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문건 사건이라든지 시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다른 책에서는 이제 뭐 좀 언급이 됐는데 사료도 없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료를 좀 내용 좀 볼게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70페이지 있거든요. 자, 여기 조사 시찰달 복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자, 조사 시찰단 파견할 때 몰래 파견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그래갖고 이제 동네부 가서 이제 딱 그 왕이 온 편지를 뜯어보고 나서 그때서 일본에 파견한 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여기 보면 보고서를 올리는 내용도 있는데 일본은 진실로 강하더라. 홍영식이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 일본은 서양만 모방하려 하니 이런 것이 더 많은 셈이다. 박정환과 고종의 이제 대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박규수와 유영규에 영향을 받은 홍영식은 조사시타탄으로 일본에 다녀간 후 일본의 서구화와 산업 발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에 박정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외형 쪽은 이제 부강한 듯 보이지만 실제 재정 악화와 정통을 잃어버린 걸 잘못을 범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올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내용들 한번 보고 있고요. 네, 차이튼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영성사를 파견했죠. 김유신이. 81년에 김유신이 유학생과 기술자를 인솔해 갔다가 체제비 부족을 이제 조기고 했는데 원래 얘네들이 대학때 어린애도 같이 들어왔어요. 예, 같이 공부 좀 시키려고. 근데 일단 돈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돈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우려면 기본적인 어떤 과학 지식이나 수학 같은 걸 알았는데 그걸 전 몰랐어요. 결국에는 그냥 기구했다. 그래서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영성사를 이제 파견해갖고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그다음 군사 훈련법을 배우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사 파견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이렇게 좀 간단해서 요걸 좀 보충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청국가 약정을 체결하고 군기 제조와 기술 수립을 위해서 천진기기군 공학군을 파견했는데 정부의 이제 뭐냐 그 재정 지원 부족으로 도중에 하차하게 했고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좀 성과도 있었어요. 서양의 선진과학 기술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물론 완벽하진 못했지만 서양식 현대 기계와 과학기술 서적을 대량으로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병기 공장이었던 기기창을 건설했다. 삼청동 복창에 건설됐고요. 게다가 청에서 이제 구입한 증기기관을 사용했다는 것. 그 당시 이제 김유신이 이제 했던 얘기가 유명하죠. 가령 기기를 다루는 법을 모두 배웠다고 해도 기계를 구매하여 무기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돌아가서 시험할 곳이 없다 해서 기기창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83년에는 그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로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죠. 보빙사.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보빙사 사절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홍영식, 민영인, 뭐 유길준, 서강범인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중 통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어를 통해서 이제 통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갖고 뭐 일본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역하고 이중 통역을 했다는데 자. 그리고 이제 6.1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빙사 다 끝나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좀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갑신점에 일어나서 엄청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양을 한번 거쳐서 돌아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6.1중이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뭐냐면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갖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서 다시 이제 일본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6.1중이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저 김옥군하고 좀 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샀어요. 그래갖고 잡혀갖고 가택연금을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유기준이 쓴 유명한 책이 서유건문이죠. 예. 그래서 이 서유건문 이게 이제 뭐 국문학상으로도 되게 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국학문 혼주책 같은 거 썼던 거. 자,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빙사 내용이 뭐 그렇게 그 뭐냐면 많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약간 요걸로 통해서 이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근현대사 교과서를 좀 보고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공사를 파견했으니까 이 외교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이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갖고 파견했고요. 그때 이제 그 목적은 미국과 세계로부터 자주 독립 국가 공인 그리고 미국의 선진물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파견 인원을 보면 민혁이, 그다음 홍영식, 서강법, 유길준, 그다음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국서의를 보면 국서에 대조선국, 대군주라는 용어를 써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국이라는 거, 독립국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강서연호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독립국가의 표현이죠. 그리고 국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미국신문에 게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고유문, 포호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시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저 6.1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되었고 있고, 미국의 문화를 또 수용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6.1중이 남아가지고 좀 몇 년, 1, 2년인가 하여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6.1중이 대학교 간 게 아니라, 그때 나이가 한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하여튼 그 나이였는데,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부했어.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A뿔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왜냐면 또 조선의 선비들이 암기력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수학, 영어, 뭐 물리까지 다 A뿔로 받고 그랬다는데 근데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조선에서 갑신점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 김옥군하고 유길준하고 좀 같은 부류로 봤던 이제 민씨 정권이 유길준을 소환을 했죠. 근데 유길준은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자기 일가족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갔어. 근데 어차피 가는 김에 한번 이제 또 둘러보자 해갖고 유럽을 거쳐서 갔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드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그 유명한 서울군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의 선진 농 기술에 투입했는데 농무 목축 시험장을 건설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이 농무 목축 시험장.
그다음 미국식 우편제도. 그래서 홍영식이 중심으로 해서 우정국을 창설할 노력했죠. 그 우정국은 또 갑신정과 관련돼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교육제도를 수용해서 인재 양성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좀 본 게 농무 목축 시험장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최경석은 미국 농무부로부터 각종 농작물의 신품종 종자 및 농기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각종 가축까지 도입하여 마무리 밖에 그 당시 농무 목축 시험장을 개설 운영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식 교육제도 도입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예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있는 내용인데 7차 그 근현대사 교과서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되게 풍부해. 응. 그래서 요걸 같이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아닌 분들은 제가 이제 근현대사 심화 규제 그 올려놨으니까 여기 다 줄을 쳐놨거든요. 적어놨으니까 요거 이제 같이 보면서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홍영 씨는 고종에게 귀국복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교육 방법을 본받아 인재를 양성할 걸 건의했으며 일본보다 미국이 훨씬 더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자, 이처럼 해외 경험을 통해 국제 정세의 변화와 개화에 대한 높은 안목과 폭넓은 지식을 지니게 된 개화당 요인들은 자주 독립을 위한 청나라에 대한 정통적인 사대 강령을 청산하였고, 그 다음에 부국 강경에 의해서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사 침찰단 관련된 내용이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뒤에 있네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조사 시점 1번에 보다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기록도 여기 있죠. 기록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의 개화 방향을 전하다. 조사 시점단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있고 그래서 개화 교소 같은 거 있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책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책이야? 예. 시마스죠, 시마스. 이 내용을 볼게요. 개화파 여기 한번 볼게요. 예. 몇 페이지냐면 110페이지요. 자, 청가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한 무렵 조선에선 통상계화론이 대두되었다. 자, 통상계화론은 북학파 사상을 이어받은 박규수, 오격섭, 유흥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박규수는 이제 박지원 손자로 청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서양에 발달된 문물이 부국강국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 오경석은 역관으로 청에 오가며 회국도지, 연안지랑 같은 이제 서양 문물에 관한 책을 들어왔다. 자, 유흥기는 오경석이 가지고 온 책을 읽으면서 어, 서양사정에 눈을 떴다. 요 부분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이때 오경석이 가지고 온 책들 중에 하나가 회국도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들은 침략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부국강병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그다음 서양과 통상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옥균, 박용호 등 양방 전문가들의 자제들에게 세계 정세와 서구 문물을 소개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볼게요. 자, 개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조선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그래서 1880년대 개화 정책을 총괄한 기구도 청해 총리하문을 이제 따서 통립기무하문을 설치하고요. 그 안에 12살 들어서 외교 통사 군사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개편해서 종래 5군형을 무의형, 장혁 등 이용을 통합하고 무의형 내에 지원자를 선발하여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무의형에서 이제 뭐냐면 선발한 군대가 별기군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별기군은 1881년에 설치된 신식군대도 구식군인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았고요. 신분적으로도 양반 출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차별 대우는 1882년에 임오군의 배경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기군 고관으로 일본이 초빙하였고요. 소속 군인은 서구식 신식 무기로 훈련받았고, 이 밖에도 방문국은 주로 신문 잡지 같은 걸 편찬 및 인쇄를 담당했던 건데, 이게 이제 주로 급진계파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감시점 이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한성 순보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발행을 했죠. 급진기업파들이. 자, 그 우정국을 설치해서 신문 발간 및 근대적 우편제도 도입에 힘을 기울였다. 자,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보면요. 자,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에 일본에 제1차 수신사를 또 김기순을 이제 파견해 일본 근대문물을 살펴보게 했다. 어, 그래서 조선에서는 일본을 파견하는 사신을 통신사로 불렸으나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인해서 두 나라 동등한 사신을 교환한 듯해서 수신사로 고쳐보는데 어떤 책에는 숫자가 받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외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사는 주는 외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후에 이제 1810년 2차 수신사 김홍주를 파견해 무관세 및 살 유치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일본의 거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자, 조선 정부는 1881년 일본 정부 기관 및 산업 시찰을 산업시설 시찰하고자 박정희, 홍영시 등의 관료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고 조사 시찰단 개화 정책 반대 여론 높아 그다음에 조선 책량이 유포되면서 상당히 이제 위정책사 운동이 격화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암행어사 가정에 비밀리 파견했다. 아, 그래서 이들은 약 3개월에 거쳐서 일본 정부 기관과 군사, 교육, 어, 보통,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근대 시설을 살펴보고 이후 이제 고종에게 보고서 올려서 개화 정책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생각지도 해갖고 잘 돼 있네요.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사 관련된 내용, 영성사하고 자, 조선 정부는 청해 영성사인 김윤신을 이끄는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하여, 김윤신이 이끄는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하여 전기, 그다음에 화학, 기계, 외국어 등과 무기재료 기술 배워오도록 했다. 자,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임호군란의 발발로 1년도 안 돼서 귀국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은 이제 있지만 그 임호군란 관련된 내용을 또 플러스 해갖고 했죠. 그래서 영성사가 왜 빨리 기획했는가? 그 쓰면 두 가지 쓰면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 그죠? 이모군의 발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후고 근대식 무기 공장 기이창을 세워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한성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뭐냐면 무기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미국과의 수교 이후 미국에서 공사를 파견하자 조선 정부는 그에 담는 보빙사를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민영인, 홍영시 등으로 구성된 보빙사는 서구 열강에 파견된 첫 번째 외교사 집단이고 이들은 4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각종 근대 시설과 문물을 시찰했고요. 그 후에 이제 또 우리도 그 답례로 미국이 이제 뭐 공사를 파견했으니까 우리도 격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 공사를 파견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요거는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빙사의 모습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홍영 씨, 뭐 민영이 있고 이게 제가 얘들하고 수업할 때 뭐 제일 못생긴 애 한번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예, 이 사람 찾더라고요. 예, 누굴까요? 유일준. 예, 유일준이 좀 못생긴 것 같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간제와 군사제도 개편 해가지고 아주 이제 총괄기구는 이제 통일기구원 같은 내용이 있고 그 12사가 있고요. 그래서 통일기구원 밑에는 뭐 4대사, 교진사, 그다음에 등등 12개사가 있는데 그래서 각 사의 책임자는 고인의 당상을 뒀다. 그래서 4대사, 고진사는 나중에 이제 바뀌어졌다, 이게 통합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동문사도 이게 통합이 됐죠. 그래서 오군영을 이용을 개편해서 무인영, 장흥 있고 여기에서 뽑아서 이제 만든 게 별기군이고요. 그래서 별기군의 이렇게 모습 있죠. 그래서 1881년 오군영에서 신체가 강경한 지원자 80명을 선발해 조직했고 공식 명칭 고령변대이며 일본의 교관인 호리모토에서 훈련을 받을 때 외벌기라고 한다. 네. 약간 이제 친일적인 성격의 부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실장단 몰래 보내는 거, 암행어사를 통해서 몰래 보내는 거, 그다음 영성사 관련된 내용들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료도 좀 많이 읽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이제 문맥 파악을 하고 답을 이제 인출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만 알고 사료 내용만 알고 사료를 보지 않으면 매칭이 안 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잠깐 자료탐구해 보면, 자, 수신사, 영성사, 조사 시차 때 공통적인 차이점을 써보자.
자, 공통조는 주로 이제 외국의 근대 문물을 살펴보고 배우기 위해서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자, 근데 차이점은 수신사 초사 시켰다는 일본에 파견된 거고 영성사는 청해 파견 외교 사절단이다. 이거 누구나 답변할 수 있죠? 자, 뭐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조사 시켰다는 밑줄 침표로 불렸던 이유를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보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줄 침표는 이제 보였던 것이 뭐냐? 어, 암행어사, 몰래 파견했다고 했잖아. 그거는 뭐냐,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조선 책략의 유포에 따른 개화 정책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뭐냐, 몰래 파견했다. 그래서 암행어사로 이름을 피했고, 동래부에 가서 이제 딱 열어보고, 일본 건너가는 걸 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게, 다음 넘어가서, 그 개화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무슨 책이야? 음, 여기 이제 뭐야? 천재교과서네, 천재교사. 그래서 천재교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개화세력의 형성 관련된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있죠. 그래서 19세기 중반 조선에서 박규수, 오경석, 유흥균이 통상개혁을 이제 추구했고, 이게 세국도진이 연안지하 같은 걸 서적을 가져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시찰단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통리기무하문이 있죠. 그래서 통리기무하문은 정일품 아무노 이제 정치를 총괄하는 의정부와 위상을 동의했다. 통리라는 거는 도맡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12개의 이제 업무를 담당했다. 간청이 있다. 12사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군사제도 개편에서 군영을 통합했다.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기군 조사실달단 내용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이들이 귀국한 후에 시찰한 내용을 보고서 작성해 고종에 제출했고, 고종은 시찰자원 대부분 통리기만 가문에 관리 임명해서 조사 내용을 개화 정치에 반영하는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그 관리를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성사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기기청 설치 관련된 있고, 오빙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사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1881년에 무기제조법과 근대적 군사훈련법을 배우기 위해서 청해 사신을 파견했으며 사신의 명칭을 영성사로 정했다. 그러니까 김윤 씨는 영성사 임명했고 무기제조술을 배울 학생들을 선발해 청해 유학시켰다. 이모군련 발발로 체제비가 부족해지자 1년 만에 조기 기국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조사시찰단이 들어와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 문견사견이라고 해.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빙사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때 이제 6일주의 홀로 남아서 뭐냐 유학했다. 네. 그런 것들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남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해남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여기 앞부분을 잠깐 보죠. 계약화 형성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계약화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화 3비주 중에 오경석이 가져온 책이 뭐냐면 해국도지죠. 해국도지. 그래서 해국도지가 위원이 쓴 해국도지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자, 그래서 해국도지는 청해 위원이 쓴 세계 지휘서로 박규수, 최한기, 김옥균 등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구 세계 세력과 세계 정세를 새롭게 인식하게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요것도 봐야겠네요. 자, 수신사, 2차 수신사, 이렇게 있고, 주에 이제 정부는 청해 양원도 본받으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시를 참고하면서 개화 정책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수신사 관련된 그 밑에 내용들이 이제 개화 정책의 이제 추진 관련된 내용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리기무함을 있고 12사가 있죠. 그다음 조사시찰단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군영, 이용 개편, 교정연대, 영성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쭉 넘어가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조미수호 통상정 아까쯤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위전척사 운동을 이제 볼게요. 위전척사 운동.
예. 그래서 위전 척사 운동도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대장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